노벨 경제학상의 흐름으로도 이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땐 1980년대에는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게 경제학의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차트 하시는 분들이 옹호가 된 게 뭐냐면 차트에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게 합리적 가설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 안에는 실적도 들어가 있고 심리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차트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차트만 봐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라는 게 합리적 기대가설이에요. 지금은 노벨 경제학상을 누가 받냐면 행동경제학자들이 받습니다.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갑자기 올라오고 있어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100만 원을 받았어. 그거 하고 여러분들이 로또가 당첨이 돼서 100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합리적 기대가설로 놓고 본다면 이 100만 원은 똑같은 나에게 효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을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알바해서 번 100만 원하고 로또 된 100만 원하고 느낌이 다르죠. 이 100만 원은 잘 못 써요. 근데 이 100만 원은 괜히 지나가고 있는 사람 붙잡아서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하면서 써버려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행동은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이 하면서 심리가 떠오르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쪽에 관련된 심리학 책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번역이 돼 있고 우리나라 분들이 쓰신 심리학 관련된 책들도 있어요.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느끼실 거예요. 나도 결국 내가 차트가 정말 이뻐서 딱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재무적으로도 훌륭해서 샀다라고 했을 때 버튼을 누를 때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나요?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계속 고민하죠. 이건 심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훈련을 해왔냐면 지인하고 부산에 강의를 갔다가 올라오는데 1시 기차를 저는 예약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인이 1시 반 거래요, 기차. 근데 저는 서울역에 내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1시 건 서울역이고 1시 반 건 수서야. 같이 서울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잠깐 뭐 이렇게 딴 생각하다 1시 5분쯤 되니까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딱, 다시 봐봤더니 이미 1시 기차는 떠난 뒤에요. 거기서 제가 화를 내야 됩니까?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그때가 일요일 오후인데 기차표를 어떻게 구해? 그래서 막 부르르 떨더라고요, 친구가. 나는 다음날 그 새벽부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진정해, 일단 진정해. 기차표부터 끊자. 그리고 어플 검색해서 정말 찰나로 딱 끊고 나니까 다 매진이 됐어요. 주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가를 빠졌으니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미 늦어요. 화도 나죠. 하지만 저는 훈련된 게 아닌 건 빨리 잘라버려요. 그리고 앞을 보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지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우리 그런 경우 있죠. 그때 내가 주식을 샀었으면 그때 이 주식을 팔았었으면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돌아가지도 못하는 과거인데.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똑같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패턴을 보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더라.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런 패턴이면 주식을 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팔았으면 내 돈이 얼만데. 어디에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묶여있는지에 대한 것들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부해라고 하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은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부한다고 된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확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뒤에 누가 있냐면 저도 있고요. 펀드 매니저들도 있고요. 외국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수 있는 네노라는 유튜버 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주식을 살 때 정보에 근거해서 주식을 살까요? 펀드멘탈에 근거해서 주식을 살까요? 자, 정보에 근거해서 주식을 산다라고 봅시다. 근데 정보가 아무런 밑도 끝도 없는 정보에 대해서 그분들이 돈을 쓸까요? 아니죠. 뭔가 이 기업이 이렇게 커나가는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고 이렇게 재무제표로 찍히니 이거를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주식을 사봐라는 거죠. 그게 정보의 팩트죠. 이 주식 그냥 밑도 끝도 없는데 어떤 세력이 땡긴대. 그럼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그거는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공부예요.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찾았을 때 그 종목이 펀드멘탈적으로 차트적으로 우수하다고 보면 다른 펀드 매니저들 그 종목을 똑같이 찾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인터넷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그걸 찾는 방법을 알면 그들과 동등하게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과 여러분들 같은 경우
3시 반에 끝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내 종목을 샀나 안 샀나 봅니다. 쫙 3시 반 딱 끝나고 나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쫙 외국인 기관 그것부터 봐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사면, 기관들이 사면 기분 좋고요. 팔면 얘네들 왜 팔아? 막 이런 거죠. 그거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큼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겠다? 저는 확률이 지극히 낮아진다라고 봅니다.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에요. 주식은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지 정답을 구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나만의 방식이에요. 앞서 언급드렸던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만의 방식으로 다 성공을 했죠.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시는 지금 뭐 유명한 자산운용사 대표님들도 보면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더라 뭘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고루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내가 주식을 보는 눈을 키워가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확률이 올라가요. 그런 노력 없이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드릴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물론 평생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한 2년 정도만 집중해서 2년 정도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학원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야간 대학원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 2년 동안은 저녁 시간하고 주말 시간에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야간 대학원이라는 게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과 토요일 날 하니까 나머지는 뭐 친구분들하고 즐기시고 대신 주말에 시험 때 공부 좀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집중해서 해보시면 그다음부터 살을 붙이긴 쉬워요.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이란 모든 운동도 그렇죠. 처음에 한두 달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거기서 우리가 계속해야 그 운동이 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노력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그래도 아니겠다라면 그때 가서 포기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공부하면 되냐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다는 핑계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지금 실패한 건 인정하자고요. 그럼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전으로 가야죠. 실전으로 갈 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은 돈을 이제 투자 바로 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모의 매매를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대부분의 증권사,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달 텐데 MTS, HTS에 모의 매매라는 것이 있고요. 모의 매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공짜로 치는 고스톱 있죠. 그랑 똑같아요. HTS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시세랑 똑같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거기 사고 팔고 쌀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매 방식에 따라 종목도 한번 검색해보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전 투자죠. 여러분들이 3천만 원 갖고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전에 3천만 원 다 사셨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액을 갖고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소액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적인 변화를 느끼는 게 중요해요. 모의 투자는 심리적 변화를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만 하시고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심리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괜찮은 직장 다닌다면 월급, 석 달치 요게 깨지면 여러분들 사는데 지장은 없죠. 속은 쓰리죠. 요건 여러분들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500만 원 갖고 해야 돼, 1000만 원 갖고 해야 돼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나에게는 소중한 석 달 용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나한테 석 달치 월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고 연습을 여러분들이 서서히 하시면서 탄력이 붙을 때마다 조금씩 하세요. 중요한 것은 탄력이 붙으면 사람이 돈을 더 넣게 돼요. 한번 벌어본 기억이 있으면 더 넣다가 한 번에 확 말아먹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2020년에 겁이 나니까 500만 원 갖고 했어. 돈이 되네? 또 500만 원 갖고 했어. 되네? 야, 적금 깨. 되네? 그러다 지금 여러분 얼마 돼 있죠? 따라서 계좌 관리에 대한 자금 관리 계획. 내가 얼마만 갖고 주식을 할 것인가. 그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이게 자금 관리예요. 얼마의 손절이 떨어지면 나는 주식을 안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신다면 지금부터 나아지시면 돼요. 일단 깨진 건 깨진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1, 2년 주식하고 마실 거면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5년, 10년 주식하실 거면 제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매일 주시장이 열리니까 여기서 뭔가 쇼부를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보일 때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어제 공교롭게도 어떤 방송에서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5년 차인데 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보다는 저는 승률이라고 봅니다. 돈은 승률이 쌓이면 돈을 벌게 된다라고 봐요. 저는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거의 승률은 거의
백전 백승이라고 봅니다. 몇 번 매매는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야구 선수 중에 뭐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여성분들도 계시고 야구 선수 중에 3할 정도만 나오면 대타자라고 그러죠. 그럼 10번 타석에 섰는데 3번 딱 때리고 출루만 하면 대타자예요. 평균적으로 한 2할 정도만 나와도 웬만큼 먹고 사네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3할 정도 나올 때까지 아무 공이나 휘두르나요? 볼도 휘두르고 뭐 그냥 뭐 아리랑 볼도 휘두르고 하나요? 내 마음에 드는 공이 안 오는 한 휘두르지 않아요. 근데 야구는 그러다가 스트라이크 몇 개 들어오면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매 안 한다고 증권에 전화 와서 어이 선생님 왜 매매 안 하시나요? 계좌 폐쇄할게요. 계좌 빼세요. 이런 얘기 하나요? 계좌를 매일 돌려야 되는 것은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교체 매매를 쉽게 해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되고 그런 걸 왜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유리하다고 느낄 때만 방망이 휘두르면 돼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2020년은 매매 안 했어요. 2017년 12월 말에 회사 그만뒀고 2018년 2월에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주식 팔라고 얘기하고 또 주식 매매 안 했어요. 언제 매매했는지 아세요? 제 SNS에 공개했죠. 2020년 3월 15일 날. 남들이 다 내던질 때, 반대면 나갈 때, 이때 들어가도 되겠구나. 현찰만 있었으니까. 그게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처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이걸 갖고 어떻게 하겠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고 해서 뭐 증권 직원들이라든지 해서 진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꾸준히 몇 년 동안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나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잘 케어하면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한두 번 방송에다 대놓고 내 종목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는 해결책을 못 찾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주식 공부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고민이 커리큘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서 언급드렸던 4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제가 책을 정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주식 관련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책을 살 때는 대형 서점을 나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책이 나한테 손짓하는 책이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책이라도 나한테 안 다가오는 책이 있고 이게 정말 나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는 것을 읽어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비싸다 그러면 그거 사진 찍어놨다 집에 와서 인터넷에서 사시더라도 4가지 책을 꼭 보세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해 안 되면 몇 권 더 봐야 되겠죠. 심리,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계좌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해결이 되면 계좌 관리에 대해서는 요즘 언급하시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것부터 닦으세요.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차용주 TV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는 시황과 종목 추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제가 책을 읽고 책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어떤 주식시장 공부하는 법, 신문기사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리포트 얼긴 그 제가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고 있거든요. 차영주 TV라고 한글로 치시면 나오니까 유튜브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급하게 보실 채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시황과 종목이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컨텐츠들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원금을 잃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우리가 많은 그 투자자분들 위대한 투자들이 얘기하는 게 원금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원금이라는 얘기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을 꼭 지켜라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60%, 80% 물려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2020년 같은 호황이 온다라고 칩시다. 그게 한 1년 온다라고 치면 1년 뒤에 여러분들의 60%나 마이너스 60% 계좌가 어떻게 됐죠? 원금까지 온다라면 여러분들 해피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1,000만 원이 뭐 400만 원 돼 있어요. 1년 뒤에 다시 1,000만 원이 왔죠. 전 지금 1,000만 원 들고 있거든요. 그럼 그 1,000만 원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얼마가 됐죠? 1,600만 원이 돼서 저는 600만 원 안주머니에 찰 수 있습니다. 이게 원금 보존이 얼마큼 무섭냐라는 거죠. 자, 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을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이 주식이 영원히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것도 저는 오해가 있습니다만 주식은 앞서 언급드렸던 시장 리스크도 있고 기업 리스크라는 것은 내가 이 종목을 잘 판단해서 이 종목이 잘 가면 상관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죠? 기업이 갑자기 뭔가 바뀌었거나 변화할 경우에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살펴보는 게 투자자들의 몫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을 여러분들이 미리 마련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이 기업을 믿고 가서 이 기업이 잘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데까지 왔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고민했던 필요도 없죠.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바뀌었다. 자, LG화학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제가 2021년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LG화학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부터 저는 매도 사인을 보냈습니다. 왜냐?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회사가 변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LG화학이 그때 100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한 70만 원 정도 왔다가 잠깐 80만 원 반등할 때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근데 상장하기 직전에 그러면서 이제 앵커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사도 됩니까? 아니요. 외국인들한테 파세요. 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얼마가 있죠? 50만 원가 있습니다. 저는 LG화학이 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LG화학, 물론 LG화학을 보는 관점은 다르죠. LG화학을 저는 배터리 회사로 봤는데 얘네가 배터리 회사를 분사시키고 화학회사로 남겠대. 그럼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팟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 사시는 분은 없어요. 올라갈 거라고 주식 사죠. 100% 확신이 있을 때 삽니다. 근데 주식은 객관적으로 딱 세 가지 움직입니다.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 횡보할 확률. 횡보도 기회비용 따지면 나한테 손해죠. 자,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세 가지로 반드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베팅을 하시죠? 올라갈 30%. 근데 올라갈 30% 말고 나머지 60%, 70% 정도는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확률이 객관적으로 커지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나는 당연히 30%가 될 거라고 봤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확률이 더 크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는 왜 생각을 안 하시나요? 서로 여기에 신경을 썼는데도 30%만 오면 그건 행복한 거고요. 근데 안 될 확률이 더 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야, 차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유식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유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죠. 그때 가서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50% 60% 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투자자들은 50% 60% 깨질 때까지 계좌를 방치하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위대한 투자자가 돈을 벌었던 위대한 투자자가 50% 60%까지 계좌를 방치하라고 그러나요? 제가 방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라오면 보려는 듯이 야, 봐, 기다리니 올라왔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차라리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세요. 저를 욕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요거도 먹고 끝나요. 깨지는 건 여러분들의 계좌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과거는 자꾸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들을 해나가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는 무섭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쉽다는 얘기가 2020년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2020년 이전에는 어떤 얘기가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자식에겐 절대 주식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돌아다녔다는 게 오히려 더 컸어요. 근데 2020년부터는 30년 주식 투자하면 노후가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더 뇌피셜이 커요. 근데 우리가 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이코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펀드 열풍이 들면서 중국 펀드 이런 그때 당시 인터넷이 안 될 때라 직장인들이 넥타이 메고 줄 서갖고 점심 굶어가면서 증권사 객장에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중국 펀드, 그러니까 중국 펀드가 아니라 글로벌,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글로벌 펀드인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 이제 몰빵을 해놨던 펀드인데 그거 아직 제 기억으로는 원금회복 했다고 잠깐 들었나? 뭐 못했다고 들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투자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내가 은퇴할 시점에 그 계좌가 지금 똔똔했으면 다행이죠. 손해를 보고 있어. 내 자식 결혼시켜야 되는데 손해를 보고 있어. 그 누가 책임지죠? 그때 당시에 마케팅은 대단했어요. 돈 되는 곳만 다 가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겠다. 그리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중국에만 몰빵해 있어서. 여러분들 주식으로 노후 보장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다는 안 됩니다. 주식이 잘 됐을 경우 되죠. 문제는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퇴할 시점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위험, IMF라든지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노후 자금이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식을 결혼시켜야 된다는 집을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내가 60대 은퇴했는데 코로나가 톡 터졌어. 기다려. 한 70대, 80대 되면 퍼진대. 그럼 한 10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네? 그런 무서움은
왜 마케팅 포인트에 안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본과 경제 구조가 같습니까? 미국과 경제 구조가 같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미국 시장만 바라봐야 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에 대한 얘기는 왜 주시장에서 얘기를 안 하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